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제 비서실장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아예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는데, 정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받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을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아직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 합의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이미 사법 절차가 종료돼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최상병 건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최상병 특검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즉 제2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실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거부된 특검법은 이달 중하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세웠다면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거라며 거부권 행사는 자기 부정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튼 영상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난센스가 아니냐며 적반하장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였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총선 패배를 다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이런 사건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다음 지선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남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에 돌아올 경우 재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 못 받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표결 때는 어제처럼 단체로 퇴장하는 전략을 쓰기도 어렵고 투표도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유한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경우 재석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야권의 입법 독재 때문에 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붙여도 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의 어떤 야당의 그 모습들, 형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공천에서 탈락하고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55명의 표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제적위원은 296명,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뺀 모두가 출석해 표를 던질 경우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80표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표만 나와도 됩니다. 어제 본회의 표결처럼 여당이 단체로 퇴장하는 전략을 쓸 수도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더 적게 투표에 참여하면 재의결은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오히려 낙선, 낙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26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180명만 찬성해도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내일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경로를 전한 걸로 지목됐고 또 총선 다음 날엔 말 못할 고뇌만이 가득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던 만큼 내일 조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 상황은 박현주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란 지시가 내려오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된 당일입니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돼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경찰에 넘길 자료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올라갔습니다. 김 사령관은 그날 당시 국가안보실 임기훈 비서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내일 김 사령관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사령관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지휘 서신을 통해 말 못할 고뇌만이 가득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오늘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1위까지 올랐던 언론 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2년 43위, 2023년 47위로 차츰 하락한 데 이어 올해 62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 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 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몇 년간 개선된 여러 국가에서 다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몽골과 말레이시아의 사례와 함께 거론하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 양극화로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언론이 비난을 받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추진, 기자 대상 명예훼손 고발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총체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통위와 방시비를 통해 권력 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언론 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였고 미국은 55위, 일본은 70위, 북한이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22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찐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투표 전 이재명 대표는 당선자들을 향해 당의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옳지 않다는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171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첫 원내사령탑으로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단독 출마에 사실상 추대 수준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게 됐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기치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민생 정국을 헤쳐나가고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원 구성부터 강경한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친명인 박성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과 정책수석 부대표에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로써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박찬대 원내대표의 찐명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 전 당선자들에게 당론에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일사불란한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들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고 동의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JTBC 구혜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며 활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새 비대위가 과연 민심 대신 윤심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온 100% 당원 투표 전당대회 규칙을 바꿀지입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보수당 출신 전직 대통령 이름을 나열하며 당의 정체성을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집니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즉각 당내에선 지금은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거듭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는 건 또 다른 참패를 부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당원 투표만으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선거를 치르기도 했는데 2022년 일부 친윤계 의원들 주도로 규칙을 바꾼 겁니다. 당내에선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5대5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100% 룰이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황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의견들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을 할 것이고. 새 비대위는 위원 인선을 거쳐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 이후 정식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희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 사건과 별도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걸로 보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입니다.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낭비를 막는 절수장치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발의자인 당시 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법안 관련 장비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절수장치가 의무화되면 절수 장비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업체의 입장을 반영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료 의원에도 후원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이 업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 골프장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을 압수수색해 입법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윤 의원의 이번 뇌물 혐의는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을 수사하다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6천만 원의 금품을 준비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제대회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팀이 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마다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정부가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병력이 너무 부족한 데다 방탄소년단 BTS도 모두 군복무 중이란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흥민 선수. 우승의 영예와 함께 병역 특례도 얻었습니다.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는 체육요원이 된 겁니다. 같은 해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르자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지만 논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복무를 줄이기로 한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아예 예술체육요원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재 올림픽 3위 이내, 음악과 무용 등 국제예술 경연대회에서 2위 이내 등의 성적을 거두면 예술체육요원이 되는데 최근 10년간 410여 명이 이 제도로 군복무를 대체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병역자원 확보에 대한 절박함은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박인수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각급 부대에 보낸 지휘 서신에서 군의 인적 자원은 전력 운용의 핵심이라며 안정적인 인력 획득에 대규모 군사작전하듯 결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사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병력 역시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이 된 허식 전 인천시 의회 의장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 전 의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광주 시민들에게 미안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경찰에 출석하는 길, 허식 전 의장은 자신이 돌린 기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가 5.18을 유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뭐 알아서 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사과는 못한다고 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씨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나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게 그분들이 오히려 저기 한 거지, 과한 거지. 지난 1월 허 전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돌렸습니다. 이미 법원과 학계, 국민의힘도 가짜뉴스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신문 내용을 내가 저기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신문사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하지만 며칠 뒤 단체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또 올렸고 의장 자리에서 탄핵됐습니다. 이제 가짜뉴스면 또 어떠냐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가짜뉴스 뭐 한두 건이에요 그거? 그걸 무슨 우리가 뭐 걸러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죄가 없다는 허 전 의장.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의 운영사 라인 야후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오늘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일본의 지분 매각 압박을 이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저희 정부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라인야후는 일본인 9,6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 최대 검색 엔진 야후 재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여파로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자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나선 겁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경영권은 사실상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갑니다. 라인과 네이버를 좀 압박하는 형태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플랫폼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면 일본에서 라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르노와 닛산 지분 매각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한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 정부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업 강제 매각에 나섰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전북 전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돼야 할 가스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사람이 실린 간이 침대를 소방 헬기에 싣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지는 남성은 정신을 잃은 듯 꼼짝 않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주 리사이클링 센터 지하 1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환풍구 덮개 등이 건물 밖으로 터져나올 정도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생긴 슬러지가 지나는 배관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고요. 가스 누출이라든지 유입이 된 것 같은데 어제는 실내에 가스가 남아있을 우려에 현장이 통제됐습니다. 경찰 등은 오늘 안전을 확인한 뒤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어떤 발화 원인에 의해서 폭발이 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단체는 사고 장소에 가연성 가스나 유해 가스가 항상 발생하지만 배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 타운 전면 작업 중지하고 특별근로 감독에 나서라.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하는 이곳은 당분간 운영이 어려워 전주시는 다른 지역 처리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중고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해보겠다면서 시속 80km가 제한 속도인 국도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린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암행 순찰차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질주합니다. 달리는 차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갑니다. 어찌나 빠른지 뒤쫓는 암행 순찰차의 속도도 점점 올라갑니다. 오토바이는 내리막 구간에서 더 빨라집니다. 거리를 좁히느라 마음 급한 순찰차 속도는 시속 236km를 찍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린 도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가는 44번 국도입니다. 이곳의 제한 속도 시속 80km입니다. 군데군데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있습니다. 도로에 굽은 곳도 많아 과속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시속 205km까지 내달렸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80km 이상 속도를 내면 초과속으로 무겁게 처벌하는데 무려 125km 더 빨리 달렸습니다. 본인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에도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배기량 1300cc짜리로 최고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좀만 달리면 200km 딱 넘어서 체감이 좀 어렵죠. 계기판이 조그마니까 또 앞에. 보통 순찰차로는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3300cc 암행 순찰차가 근처에 있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30대 운전자는 중고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 삼아 몰아봤다고 했습니다. 초과속 시험 운행 결과 100만 원 이하 벌금과 벌점 100점, 10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식당에서 소주를 시켜 마셨는데 소주에서 경유 냄새가 나 손님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으로 들어온 소주 수십 병에서 같은 냄새가 났는데 조사해보니 실제로 경유 성분이 나왔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기를 먹던 손님이 술잔을 들이키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식당 주인도 냄새를 맡고는 깜짝 놀라 사과합니다. 소주에서 역한 기름 냄새가 난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냄새가 나고 구역질 나고 계속 손에서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가시질 않아요. 같은 상자에 실려 들어온 것들을 열어봤더니 20병 넘게 비슷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날 손님과 식당 주인이 마신 소주입니다. 뚜껑은 열려 있지만 아직도 석유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항의를 받고 찾아온 주류 업체 직원도 인정했습니다. 업체는 문제가 된 소주를 회수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치료를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회수를 안 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회수를 안 해서 저희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꽉꽉 묶어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다 지켰는데. 기다리다 못한 식당 주인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이걸 계속 팔아도 되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이트 진로 측은 문제가 된 소주병에서 실제로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이 아닌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돌연 환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고 통보한 뒤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요양병원은 한때 1,500곳이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병원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문 연 지 4개월 만입니다. 보호자가 와서 갑자기 이럴 수가 있냐고 여기 어떻게 가. 경영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요양병원 2곳이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 병상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난 탓입니다. 실제 2010년 867개던 요양병원은 2020년 1,582개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가가 계획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병상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추계를 해서 100개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100개 이상은 허가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요건만 갖추면은 해주고 있었던 거죠. 출혈 경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비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영난을 못 견디고 폐업 하루 전에 환자에게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루 전날 비워줘야 된다고. 갔는데 정이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오늘 그래서 잘 다니던 병원 그만두고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어디서 너무 기가 막히고 한다네요. 밧줄 끊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를 막을 규정은 마땅치 않습니다. 병원이 폐업하려면 한 달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태대로 30일 지나고 나서 하면 상관이 없고요. 영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자가 없어도 그 영업 자체는 유효한 거라 실질적으로 폐업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개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모니터링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확실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들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의 위험 신호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구조들이 만들어져요. 우후죽순 늘었다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들.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함께 갑작스런 폐업에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끊기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을 옷으로도 막아보고 급한 대로 손으로 가려보기도 합니다. 혹시 몰라서 겉옷 챙겨오긴 했는데 입을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겉옷을 벗어도 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새해보다 더 더워서 빨리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여름 같아요, 지금은. 여기도 너무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 빨리 일어나고 싶고. 오늘 서울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예년 7월 초 기온입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도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모레 어린이날엔 전국에 비가 옵니다. 수도권에는 30에서 80mm, 전라와 경상 지역은 최대 150mm, 제주엔 많게는 20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발생한 강한 남풍으로 인해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때 태풍급 강풍과 폭우로 관광객과 수학여행 온 학생들의 발이 묶였는데 올해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실내로 이동해서 노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요? 모래놀이 하고 싶었거든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은 어린이가 그것도 스쿨존에서 가장 많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최근 4년간 있던 사고들을 분석해보니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개선됐을지 정혜성 기자가 사고가 났던 현장들을 다시 가봤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7살 아이가 동생과 함께 차도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 미처 멈추지 못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트럭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한 겁니다. 다른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3살 아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한쪽 차선을 아예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차지한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11살 아이는 충돌 직전에야 보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방금 보신 사고 현장입니다.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취재진은 다른 곳도 점검해봤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2번이나 붙였지만 차는 그대로입니다. 차를 잠시도 세워선 안 되는 곳인데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보면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방해를 받아 생긴 사고가 가장 잦습니다. 대부분 12살 이하 어린이들이 다쳤습니다. 원인 제공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는 것이 실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제조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에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조건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건데 어기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가격이 같은데 용량이 100g에서 80g으로 줄은 젤리.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용량이 줄은 참치통조림과 냉동만두.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입니다. 지난해 말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제품 용량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금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프랑스는 7월부터 슈퍼마켓이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8월부터 생필품 제조사가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량 변경을 알려야 할 생필품은 약 200개로 햄, 우유, 설탕 같은 가공식품과 샴푸, 세탁비누 같은 생활용품이 포함됐습니다. 제조사들은 제품 용량을 줄인 날부터 3개월 동안 제품의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 장소 중 한 곳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거나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렸을 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소속된 하이브 본사 앞에 이렇게 근조화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BTS의 팬들이 소속사 하이브에 불만을 표시한 건데 무슨 일인지 조소희 기자입니다. 10개가 넘는 근조 화환에 저마다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개국 공신을 둘러싼 루머를 방치하지 마라.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항의와 불만의 내용들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팬덤 아미가 하이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와 함께 항의 문구를 보여주는 트럭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신문엔 성명문을 실은 전면 광고까지 냈습니다.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이 터져나온 지 열흘여 만에 BTS 팬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하이브 내부의 경영 관련 내용으로 이번 사태와 무관한 BTS가 거짓 뉴스와 루머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이 벌어진 뒤 하이브의 과거 앨범 사재기 마케팅 의혹, 또 명상단체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BTS가 그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BTS 팬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며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BTS를 향한 공격과 음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에 임하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몇 국가들을 향해 이민자를 혐오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목한 나라 중엔 일본도 있었는데 당장 일본 언론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차례로 언급하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 혐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이민자들을 이들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국빈 초청해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3주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And I sincerely want to thank you, Mr. Prime Minister, for your bold leadership across all these issues. You personally have made all this possible.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발언 경위를 알아보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황당한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인도 언론도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He thought America is the world. We do not need foreign workers. We already have a large and young workforce.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고 그게 미국의 유전자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인 동맹 관계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JTBC는 스토킹 피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까지 잃은 24살 이민경, 19살 이효정 씨. 저희가 피해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건 유족들의 부탁 때문입니다.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초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난 1월 24살 이민경 씨는 부산의 한 건물 9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17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35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던 전 남자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민경 씨 집에 들어왔습니다. 추락하고 자기가 먹던 맥주 캔이랑 자기 슬리퍼랑 챙겨가지고 이제 유유히 나오면서 그때 이제 119에 신고를. 지난달 19살 이효정 씨를 때린 전 남자친구도 그랬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집 비번 뚫고 들어와서 나 자는 것 보고 때렸어. 숨지고서야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이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마음먹으면 누구나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정보 공유도 쉽게 가능합니다. 도망치다시피 왔는데 이사도 원래 주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007 작전을 했어. 수법은 진화하는데 2021년 만든 스토킹 처벌법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고해도 소용없고 감옥에 가서도 협박은 이어집니다. 출소 뒤에 다시 스토킹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요청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의 한 귀금속 가게에 10돈짜리 골드바를 주문했는데 2돈짜리가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더니 잘못 배송된 게 아니라 배송기사가 중간에 골드바를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귀금속 가게에서 고객이 주문한 골드바를 카카오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34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대신 2돈짜리가 배달됐습니다. 누군가 골드바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당시 카카오킥 배송기사는 가게에서 주는 대로 갖다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금은방에 10돈짜리 골드바를 팔고 물건을 바꿔 배달한 겁니다. 남은 돈은 오토바이 수리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호재물 쪽에서 금방 가서 그걸 팔고 다시 이동을 고객한테 갖다 준 거예요. 다른 데는 근데 갈 시간이라서요. 배달 기사가 정식 직원이 아니라던 카카오 모빌리티는 배상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계정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금속 대표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와 관련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연락받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일본에서 50대 부부가 불에 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용의자로 20대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죠. 그런데 함께 붙잡힌 일본인 남성 때문에 일본 열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과거 유명 TV 시리즈에 아역 배우로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귀여운 외모의 2003년생 와카야마 키라토. 2012년 일본 TV 악몽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이듬해 TV 야사이 가면라이더 마법사, 2014년 NHK 드라마 군사관병위에서 주인공 아역 배우를 연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아 소식이 뜸했던 와카야마 키라토. 최근 발생한 부부 시신 훼손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와카야마는 지난달 16일 발견된 50대 부부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부부는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와카야마와 한국인 A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 모두 체포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부부와 일면식도 없던 점으로 미뤄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와카야마가 시체 훼손과 유기에 관여했지만 살인까지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시를 받고 시신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50만 엔, 우리 돈 2,2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이들은 오사카로 도주한 뒤 보수 대부분을 써버렸다고 진술해 유흥비 등으로 소진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4년 전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됐는데 특히 여기에 얼굴이 공개된 대학생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이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운영자는 살인이나 성범죄,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찾아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친구 살해범 김래아의 신상 정보가 모아져 있습니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여자친구 폭행치사 피의자 김모 씨도 보입니다. 지난달 다시 등장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2020년 폐쇄 당시 사라졌던 N번방과 박사방 관련 성범죄자 자료도 복구돼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해 심판을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세 사기범과 음주병 손이범, 학교폭력 가해자 등 80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처벌은 부작용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잘못된 신상 공개가 잇따랐고 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기존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부작용과 별개로 공개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영진은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 당국이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지난달 폭발했던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에서 보름여 만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산재와 모래가 비처럼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현장 상황 지금 이 장면으로 보시죠.
Panik, semua lari karena batu dan kerikil, pasir, Bapak. Terus hujan air juga.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모습입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눈에 들어오죠. 1cm 더 높게 뛰기 위한 자신만의 비법을 꺼내놨는데요. 오늘 우상혁이 출전한 국내 대회 현장, 홍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m 19는 가볍게 뜁니다. 그러나 2m 25는 쉽지 않습니다. 1차 시기에서 발을 건드리자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면서 출발 지점과 거리를 계산해 봅니다. 스마일보이 우상혁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홍콩 전지훈련에서 자신의 장점인 스피드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는데 최근에는 발을 넘기 전에 도움 닫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에서 이제 코너가 원심력을 탈 때 가속이 붙어야 되는데 요즘은 점프만큼이나 20m를 달리는 훈련에 공을 들입니다. 도움 닫기에서 달리기로 얻어낸 수평의 에너지를 수직 에너지인 도약으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훈련으로 더 높게 뛸 수 있는 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스피드가 잘 준비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왔고 지금은 이제 한 70-80%? 오늘은 2m 30을 넘지 못했지만 올 초 4번의 실내 대회에서는 2m 28부터 2m 33 사이로 뛰었습니다. 석 달도 남지 않은 파리올림픽. 목표는 자신의 최고 기록인 2m 36보다 1cm 높게 뛰는 겁니다. 그 1cm를 위해 머리도 스스로 바짝 밀었습니다. 잡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뛰려고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상혁은 오는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나서 올림픽을 향한 실전 로드맵을 시작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제 겨우 5월이 시작됐는데 기온은 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의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내일까지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어린이날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밤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남해안에는 100mm 이상, 제주도에도 최대 200mm가량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강풍까지 몰아치겠는데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지장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전주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25도를 크게 웃돌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부지방의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